안녕하세요. ETF 시그널 대표 김삼조입니다. 저희 ETF 시그널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ETF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ETF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ETF의 탄생 배경과 글로벌 ETF 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TF를 이해하시기 전에 ETF의 모태가 되는 뮤추얼 펀드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탄생 배경에 웬 펀드 역사냐고요? 지금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의 역사만 보더라도 1885년 처음 이륜으로 시작해서 1886년에는 현재의 사륜 자동차 모습이 되었고, 이후 발전을 거듭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자 1970년대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볼보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볼보는 이 3점식 안전벨트를 모든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후에 1979년에 벤츠에서 안전벨트를 보완할 수 있는 에어백을 만들었습니다. 자,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가 1897년 포르쉐에서 이미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후에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까지 보급되고 있습니다. 자, 불과 몇 년 후가 되면 자동차가 드론 형태로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모든 제품이나 상품은 어떤 단점들을 보완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발전을 거듭합니다. 뮤추얼 펀드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도 자동차의 발전 과정에서 보듯이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평가받는 ETF가 펀드의 어떤 단점들이 보완되고 발전하여 탄생했는지 그 스토리를 알고 나면 ETF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뮤추얼 펀드의 역사를 알아보려면 좀 먼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1607년부터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13개 주에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이자 식민지 사람들은 분노하여 거세게 항의합니다. 화가 난 식민지 사람들은 1773년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 배에 실린 홍차 상자 342개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죠. 이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괘씸하게 생각한 영국 정부는 차값을 모두 배상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봉쇄시킵니다. 자, 식민지들은 더욱 분노했고 13개 주 대표로 벤저민 플랭클린을 영국에 보내 항의했지만 영국 정부는 식민지인들도 영국 사람이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며 맞불을 놓다가 결국 마시는 차에 관한 세금만 남기고 나머지 세금은 모두 철폐합니다. 그러나 식민지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전쟁을 준비했고 마침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미 1775년 보스턴 서쪽에서 영국군과 식민지들의 총격전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무기나 병사 또는 군자금이 부족했던 식민지들은 무려 5년이나 연속으로 패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병사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며 군기를 확립시키던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병사들이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전세는 역전됩니다. 당시에 프랑스나 에스파냐, 네덜란드도 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지원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은 식민지인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영국은 마침내 1783년 파리 회의에서 미국 식민지의 13개주의 독립을 인정했고 이후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은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을 선출하죠. 자,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새로운 국가, 바로 미합중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 미국의 독립전쟁과 뮤추얼 펀드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일대 경영학과 게르트 로엔 호스트라는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뮤추얼 펀드는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이던 시절인 1774년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 자금을 공모해 앤드라그트 마그트라는 투자 신탁을 설정하며 탄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1772년부터 3년까지 금융위기를 겪은 후 뮤추얼 펀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처럼 금융 분야에서는 흔히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많은 금융 혁신들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마그트를 설정한 목적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면서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것인데요. 무려 246년이 지난 오늘날의 펀드 투자 목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 투자 신탁은 놀라울 정도로 투명하게 잘 관리돼서 당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100종목이 넘는 증권이 정기적으로 거래됐고 거의 120년 동안이나 유지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최장수 투자 신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독립전쟁 이후 당시 신흥국이었던 미국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가 외국의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되었다는 것이 이 펀드 탄생과 독립전쟁의 시기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전 세계의 기축통화국이자 금융선진국이 된 미국의 펀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3년 최초로 폐쇄형 펀드인 보스턴 프로퍼티 트러스트라는 투자 신탁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신탁은 현재의 폐쇄형 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펀드를 공모한 다음에 판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는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폭락할 때 이 펀드의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환매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고객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인기는 끌지 못했다고 하죠. 자, 이후에 1907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설정된 알렉산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는 이런 가격 괴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초의 개방형 펀드였습니다. 이 펀드는 발행과 환매를 1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24년에 매사추세츠 인베스터즈 트러스트라는 일명 MIT라고 합니다. 현대적 개방형 구조, 즉 언제든 발행과 환매를 할 수 있는 펀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최초의 주식과 채권 혼합형 펀드인 웰링턴 펀드도 탄생합니다. 자, 이렇게 1929년까지 개방형 펀드 19개와 폐쇄형 펀드 700개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9년부터 32년까지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당시 부채 비율이 높았던 이 폐쇄형 펀드의 대부분은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시장이 회복되면서 환매가 자유로웠던 개방형 펀드가 펀드 시장의 중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1960년대 후반까지 펀드 시장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해서 수백 개의 펀드가 설정됐다고 하죠. 자, 그러다가 1969년 약세장이 시작되고 대중들의 투자 열풍이 수그러들면서 주식과 펀드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당시에 현명한 투자자는 이 펀드 매니저가 운영해서 수수료가 높았던 당시의 액티브 펀드가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액티브 펀드보다 운용 비용이 좀 적은 펀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71년 웰리스 파고 은행에서 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후에 1975년에는 존 보글이 뱅가드 그룹을 설립하면서 인덱스 펀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자,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서 수수료가 높은 액티브 펀드보다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 수익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되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이 패시브 펀드, 즉 인덱스 펀드가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덱스 펀드의 낮은 운용 비용과 시장 전체의 흐름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 이 공격적인 액티브 펀드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몇 해 전에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증명하게 되는데요. 액티브 펀드, 즉 헤지 펀드로 유명한 미국의 프로티지 파트너스와 인덱스 펀드의 애창론자인 워런 버핏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투자하여 수익률이 높은 쪽이 100만 달러를 가져가는 대결을 합니다. 자, 당시에 프로티지 파트너스는 5개의 헤지 펀드의 분산 투자였고 워런 버핏은 뱅가드에서 운행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였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워런 버핏의 인덱스 펀드가 최종 수익률 125.8%로 프로티지 파트너스의 36.3%를 3배 가까이 이기는 압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는 승자 쪽에서 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됐죠. 당시에 이제 프로티지 파트너스가 운영한 5개의 헤지 펀드 수수료만도 10년간 대략 한 30%에 달했다고 하죠. 결국 장기 투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시장을 따라가는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장기 투자니 당연히 수수료가 낮은 것도 중요하겠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던 중 1987년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22.6%가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명 블랙 먼데이 사건인데요. 현재까지 이 블랙 먼데이 사건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 프로그램 매도라는 일종의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프로그램 트레이딩 컴퓨터가 시장 흐름을 추적하여 자동으로 매수와 매도를 주문하는 거래 방식인데요. 주가가 하락하면 자동으로 주식과 선물을 대량 매도하여 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 먼데이 이후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 폭락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우선 시장이 폭락하면 선물과 옵션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그래도 시장이 더 하락하면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거의 매일같이 서킷 브레이커가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발동이 됐었죠. 그래도 하락하면 증권거래소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착안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경우 안전하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획기적인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 필요했고, 그래서 출시된 것이 바로 ETF입니다. 1990년 미국 증권거래소는 릴랜드 오브라이언 앤 루빈스타인의 신상품 슈퍼 트러스트를 인가해 주었는데요. 이 상품은 S&P 500 종목을 모두 포함한 인덱스 펀드의 주식 발행과 환매를 바로 당일에 할 수 있는 최초의 ETF였습니다. 이후 1993년 스탠다드 푸어스 예탁 증서, 일명 스파이더라는 두 번째 ETF가 출시되는데요. 지금까지도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ETF로 시가총액이 무려 343조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480여 개 ETF의 전체 시가총액이 43조인 것을 감안하면 ETF 종목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ETF 시가총액의 8배나 되는 규모니까 정말 엄청나죠. 참고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46조입니다. ETF 하나가 삼성전자와 맞먹는 거죠. 앞으로 ETF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ETF는 우선 국내에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석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펀드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하는 상품이죠. 자, 대표적인 특징은 펀드처럼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액티브 펀드에 비해 투자 비용과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투자 종목이나 그 투자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서 투명하죠. 참고로 펀드는 펀드를 구성한 종목이나 비율을 3개월 후에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서 황금성이 뛰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초지수의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 투자할 수 있어서 주식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ETF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라는 구조가 있어서 주식 상승기에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이번 코로나19 때처럼 주가가 폭락할 때는 주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은 코스피 지수, 오른쪽은 레버리지, 오른쪽 하단은 인버스입니다. 레버리지의 2배 상품이기 때문에 인버스도 2x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왼쪽은 20년치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레버리지는 코스피 지수와 정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스피 지수가 폭락했죠. 레버리지도 같은 방향으로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인버스 상품은 지수와 반대로 간다 그랬죠.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죠. 무한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주가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때 레버리지도 다시 반등했고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하지만 인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빠졌겠죠. 자, 그래서 인버스 같은 상품은, 인버스 또는 인버스 2X 같은 상품은
장기로 투자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200 지수 20년치를 보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가가 폭락했었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버스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는 우상향 구조입니다. 그러면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우하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레버리지형 상품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인버스는 이런 위기 상황 때 주가 조정이 올 때 들어가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글로벌 ETF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2019년 7월 기준입니다. 글로벌 전체 상장되어 있는 ETF 종목 수가 약 6,77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2,288개 정도입니다. 약 30% 정도를 차지하죠. 한국은 470, 80여 개 사이입니다. 자, 시가총액으로 보면 5조 6천억 달러예요. 글로벌 전체가. 그 중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3조 9천억 달러입니다.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죠. 한국은 이제 43조 원입니다. 달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43조가 약 한 0.67%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 10년 동안 성장률을 보면 글로벌 ETF 시장은 연간 23%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18%씩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11%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ETF 자산군별로 보면 글로벌 전체에서 따졌을 때는 주식형 ETF가 대략 80%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ETF가 약 18%, 그 다음에 나머지 원자재 ETF가 약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 자산 군별은 국내 주식형 ETF가 50%, 해외 주식형이 20%, 기타 ETF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인데요. 하루에 어느 정도나 ETF가 거래되는지 확인해 보면 코스피가 일간 하루에 거래 대금이 약 7조 5천억입니다. 그 중에서 ETF로 거래되는 게 무려 2조 5천억입니다. 3분의 1이죠. 자, 그 중에서도 앞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자,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액티브 펀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액티브 펀드가 지난 10년간 61조 6천억 원에서 22조 9천억으로 약 3분의 1 정도 축소됐어요. 자, 근데 국내 ETF, 즉 패시브 펀드를 의미합니다. 10년간 3조 8천억에서 43조로 11배 넘게 급성장했습니다. 저게 2019년 7월 기준이었어요. 최근에 나온 기사가 어떤 게 나왔냐? 맨 하단에 보시면 2020년 1월까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이죠. 그때까지 ETF 계좌 수, 개인들이 하고 있는 ETF 계좌가 27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무려 80만 개,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ETF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내 자산 운용사별로 ETF의 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ETF 명칭 속에 숨겨진 공식이 있습니다. ETF의 명칭을 보면 어디서 만든 ETF인지, 또 무엇을 추종하는 ETF인지, 이 기초지수에 대한 내용들을 토탈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